타이틀 42가 해지되면 남부국경에서는 하루 15,000명 정도가 불법 입국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행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지 3년 100여일 만인 오늘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공식 종료됐습니다. 2024 대선에 다시 도전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전히 2020 대선 결과가 사기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췌장암의 재발률을 절반 정도 줄이는 mRNA 백신 치료법이 개발됐습니다. 한 흑인 커플이 슈퍼마켓에서 판매용 아이스크림을 몰래 혀로 핥고 다시 넣어두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SNS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2,000마일에 달하는 멕시코 접경의 남부 국경에서 불법 입국자의 입국을 막아주던 타이틀 42가 해지됩니다. 이제 남부 국경에서는 하루 15,000명 정도가 불법 입국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난민 수용 문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1910년대에 만들어진 타이틀 42는 국제적 전염병이 창궐해 미국에 퍼질 위험이 있을 경우 국경을 닫는 연방정부 조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 강경보수 세력의 국경 봉쇄 정책이 지지부진함을 보이던 중 2020년 3월 초 코로나19이 확산하자 트럼프의 책사였던 스티브 밀러는 타이틀 42를 팬데믹 기간 동안 적용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팬데믹 기간 동안 국경을 불법으로 넘은 입국자들이 체포되면 미국 국경 밖으로 추방됐고 지난 한 해 동안 220만 명의 불법 체류자가 추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연방 대법원 판결에 따라 오늘 자정 타이틀 42 해지를 앞두고 미국 멕시코 국경은 난민들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멕시코와의 주요 접경 지역에는 이미 수만 명이 미국 입국을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이틀 42가 해지되면 망명을 시도하는 불법 입국자가 체포될 경우 전과자가 아닌 이상 추방 여부를 놓고 이민재판소의 판결까지 이들의 미국 내 한시적 체류가 허용됩니다. 이민재판소의 재판을 받기까지 보통 4년 정도가 소요되는데 국경을 넘고 6개월이 지나면 미국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어 재판까지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해집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타이틀 42가 해지되는 것이 망명 신청자에게 미국 국경을 열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중남미에서 오는 난민들이 먼저 멕시코에 망명 신청을 하지 않고 미국으로 월경하면 그대로 추방하겠다고 밝혔지만 불법 입국 시도자 수는 최근 일주일간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타이틀 42가 해지되는 만큼 남부 국경에서 하루 15,000명 정도가 불법 입국 시도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년으로 따지면 총 550만 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최근 뉴욕을 포함한 이민자 보호 도시에서도 난민 수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KBN 뉴스 지한승입니다. 오늘로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종료됩니다. 이제 코로나19 테스트는 개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코로나19 백신은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재고를 소진할 때까지는 무료로 공급됩니다. 지난 2020년 트럼프 전 행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지 3년 100여일 만인 오늘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11일로 공식 종료됐습니다. 그동안 비상사태는 90일 단위로 13번 갱신됐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5월 11일을 끝으로 더는 비상사태를 연장하지 않습니다. 우선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그간 무료로 제공되어 오던 코로나19 무료 테스트와 백신 접종입니다. 이제 민간 보험사들은 더 이상 한 달에 최대 8회까지 제공하던 코로나19 테스트를 보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메디케어나 민간보험 가입자들도 코로나19 테스트를 받으려면 코페이를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백신의 경우는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재고를 소진할 때까지는 무료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다만 재고를 소진한 후에는 백신 역시 보험 또는 자기 비용으로 지불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방정부는 무보험자를 위해 코로나19 백신을 무료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세부 시행안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또 코로나19 백신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의 경우는 당분간 무료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한편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더 이상 코로나19 감염률 등을 실시간으로 게시하지 않을 방침이고 주정부 역시 코로나19 사례를 공개할 의무가 없습니다. CDC는 폐수 검사나 병원 입원 데이터는 계속 모니터링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인들이 높은 인플레이션에 적응해 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이렇게 높은 인플레이션에 적응하면
실제 물가가 안정될 가능성은 줄어드는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나옵니다. 어제 발표된 4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4.9%로 최근 2년 사이 최저를 기록했지만 월스트리트저널은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나 서비스 물가에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임금 상승률 등이 여전히 연준 목표치보다 높은 만큼 갈 길이 멀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2년 전만 해도 코로나19 확산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공급망 혼란 등 일시적인 요인이 해결되면 인플레이션이 2%로 돌아올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은 일시적 요인을 가라앉히는 데 오래 걸릴수록 사람들이 물가와 임금 상승 속도 증가에 적응할 위험이 커진다는 단서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JP모건 체이스의 브루스 카스먼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지속적이고 큰 충격이 물가와 임금 설정에 내장되기 시작하는 과정에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런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는 깊은 침체가 있을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내년에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내리고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카스먼 이코노미스트는 연준이 노동시장에 과도한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인플레이션을 매우 서서히 낮추는 점진주의를 고집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경로가 길어질수록 실제 물가가 안정될 가능성은 줄어드는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지적했습니다. 요즘 이사 수요가 있는데도 기존에 받은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때문에 매물을 시장에 내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주택 소유자들이 갈아타기를 포기하면서 공급 부족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신규 주택 구입 희망자들의 시장 진입은 갈수록 어려운 실정입니다. 부동산 플랫폼 리얼터닷컴에 따르면 봄 이사철인 지난달 시장에 나와 있는 주택 매물은 2019년 4월과 비교해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달에 새로 나온 매물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주택시장의 공급 부족 현상이 빚어지면서 고금리 속에서도 애초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주택가격이 하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협회의 조사 결과 3월 기존 주택 판매 가격 중간값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0.9% 하락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에 비해 기존 주택 판매는 1년 전보다 22%나 줄었습니다. 이렇게 기존 주택 소유자들이 이사 수요에도 불구하고 주택 갈아타기를 주저하는 것은 몇 년 전 저금리 시절에 받은 모기지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실제로 모기지 분석 회사인 블랙나이트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모기지의 3분의 2가 4% 이하의 이자율을 적용받고 있고 모기지의 73%는 30년 고정금리 상품이었습니다. 이에 비해 지난 4일 기준 신규 30년 고정금리 모기지 상품의 평균 이자율은 6.39%였습니다. 지난 2월 리얼터닷컴의 설문조사 결과 앞으로 1년 내 보유주택을 매매할 계획을 가진 응답자 가운데 56%는 이자율이 하락할 때까지 매매를 늦출 계획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제학자들은 과거 경기 침체기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이례적인 현상이라면서 전체적으로 가격 하락을 막으면서 인플레이션을 둔화하려는 연준의 노력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24 대선에 다시 도전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전히 2020 대선 결과가 사기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또 재선에 성공하면 2021년 1월 연방의사당에 난입해 폭동을 벌인 지지자 다수를 사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CNN 방송이 중계한 대담에서 지난 2020년 대선이 조작됐고 사기라는 주장을 거듭 반복했습니다. 이어 2021년 1월 6일 연방의사당에 난입해 유죄를 선고받은 폭도들을 사면할 것이냐는 질문에 아마 그럴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다만 모두를 사면하지는 못할 것이라면서도 상당수를 사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당시 난입 사태 때 의회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당선 결과를 인증하다 위험에 처한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답하고 그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대담은 2024년 공화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을 위해 첫 프라이머리를 치르는 뉴햄프셔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선 참여 의사를 가진 공화당 지지자와 무당층의 질문에 답하는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CNN을 가짜뉴스라고 비난해왔기 때문에 2016년 대선 캠페인 이후 처음으로 CNN에 출연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날 대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이 $500만 피해 보상과 징벌적 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서는 피해자인 캐럴이 누군지 모른다며 성추행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또 국내 주요 현안에 대해선 바이든 행정부와 정반대 입장을 취했습니다. 연방정부 부채 한도 상향 문제와 관련해서는 만약 바이든 행정부가 큰 지출 삭감에 동의하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고, 미국 사회에서 잇따르고 있는 총격 사건과 관련해서는 방아쇠를 당기는 것은 총이 아니라 사람이라며 총기 소유를 보장한 헌법 2조를 수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얼마 전 유출된 국방부 기밀 문건에는 한국이 북한의 무인기 침범에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미 군사정보당국은 한국이 그런 약점을 보강하는 데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온라인 채팅 플랫폼 디스코드를 통해 유출된 국방부 기밀 문서 가운데 지난해 12월 북한 무인기의 한국 영공 침범 사건을 다룬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26일 무인기 5대를 한국 영공으로 보냈고, 이 중 한 대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일대에 설정된 비행 금지 구역 안까지 침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당시 한국군은 전투기와 헬기를 출격시켰지만 무인기 격추에 실패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문건은 올해 3월 초 미군 고위 지도부에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로 보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문건은 지상 레이더와 항공기관의 느린 통신 때문에 대응에 차질이 빚어졌고, 한국군 지휘관에는 무인기 출몰에 관해 명확한 교전 수칙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이 이런 약점을 해결하고 올해 말까지 드론 대응 부대를 창설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미국 관리들은 한국이 이 계획을 완전히 실행하고 필요한 기술과 무기를 획득하는 데는 3년에서 5년이 걸릴 것 같다고 추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한국군이 앞으로 최소 6개월 동안은 북한 무인기 침입에 조율된 대응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군이 이스라엘로부터 조기 경보 레이더를 구매하는 등 방공 능력을 강화했지만 충분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한국 담당 연구원인 앨런 김은 한국이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과 핵 프로그램에 치중했다며 북한은 한국이 간과한 그 틈을 이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췌장암은 재발률과 치사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췌장암의 재발률을 절반 정도 줄이는 mRNA 백신 치료법이 개발됐습니다. 암 예방 백신 연구에 한 획을 그은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재발률과 치사율이 매우 높은 췌장암의 재발률을 절반 정도 줄이는 mRNA 백신 치료법이 개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번 보도에서 5년 동안 연구를 진행해온 뉴욕 슬로안 캐터링 암센터 과학자들의 발표를 인용해 백신을 접종한 환자 절반에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 췌장암이 재발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번 연구에서 환자의 암에서 추출한 세포를 독일의 mRNA 백신 개발 기업 바이오엔테크사로 보내 암세포 표면의 특정 단백질 유전자 구성을 분석했습니다. 바이오엔테크사는 이를 바탕으로 환자의 면역 체계가 암을 공격하도록 유도하는 개인 맞춤형 mRNA 백신을 만들었습니다. 환자의 세포가 암세포 단백질과 동일한 단백질을 생성하게 함으로써 면역 반응을 일으키고 암세포가 발생했을 때 공격할 수 있게 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연구는 적은 수인 16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됐고 모두 백인이었으며 일부는 화학요법 등 다른 암 치료를 병행했습니다. 따라서 백신 이외에 암 치료에 기여한 다른 요인들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한계는 있습니다. 하지만 텍사스 MD 앤더슨 암센터의 췌장암 전문가 아니르반 마이트라 박사는 최초에 주목할 만한 성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바이오엔텍사는 맞춤형 백신 제조에 걸리는 시간을 6주 이내로 줄였고 4주 이내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10년 전 최초 백신 제조비는 $35만 였지만 지금은 자동화를 통해 $10만 달러로 낮아졌습니다. FDA 자문위원회가 처방전 없이도 구입할 수 있는 피임약의 판매 승인을 권고했습니다. FDA가 최종 승인하면 이르면 내년 중에는 약국에 비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FDA 자문위원회가 어제 회의를 통해 프랑스 제약업체 HRA 파마의 사전 피임약 오피를 처방전 없이 판매하는 것에 대해 승인을 권고했습니다. 자문위의 권고는 구속력은 없지만 FDA는 종종 이를 따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필이 FDA의 승인을 받게 되면 효과적인 피임법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대학의 다니엘 그로스만 박사는 의학적으로 불필요한 처방 요건을 없애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이 장벽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고 전했습니다. FDA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 시점은 올해 여름께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승인을 받게 되면 이르면 내년 중 오필이 약국에 비치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민간 보험사들은 처방전이 없는 피임약을 보장해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비용 문제는 잠재적 장벽으로 남아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오필은 이미 오랫동안 검증된 약으로 미국에선 1973년 처방용으로 처음 승인됐고 화이자를 통해 30년 이상 판매돼 왔습니다. HRA 파마 모회사 페리고의 최고 경영자 머레이 캐슬러는 이번 승인 권고에 대해 생식 위생의 새롭고 획기적인 장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 흑인 커플이 슈퍼마켓에서 판매용 아이스크림을 몰래 혀로 핥고 다시 넣어두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SNS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개념 없는 부부의 행동에 누리꾼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버지니아주 포츠머스에 사는 태관 하인즈와 아시아 하인즈 부부는 자신들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아이스크림 혓바닥 테러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하인즈 부부는 슈퍼마켓 아이스크림 진열대에 잠시 멈춰섰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던 아내 아시아는 냉장고 문을 열더니 아이스크림 통을 꺼내 뚜껑을 열고는 혀로 쓱 핥아먹었습니다. 이 모습을 촬영하던 남편 태관 역시 자신도 먹어보겠다며 동참했고 아이스크림을 혀로 핥은 뒤 아내에게 돌려놔라고 말하며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 영상이 공개되자 엄청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후 부부는 황급히 영상을 삭제했지만 영상을 저장해둔 누리꾼들은 부부의 만행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했고 영상은 3,700만 회 이상 조회되고 있습니다. 한편 앞서 지난 2019년에도 텍사스주 월마트에서 한 커플이 진열된 아이스크림을 꺼내 핥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경찰은 이 사건에 2급 중범죄 혐의 적용을 검토했었고 이들은 법원에서 구금 30일과 2년에 걸친 180일의 추가 보호관찰 기간을 선고받았습니다. 아이스크림 회사에는 $1,000의 벌금과 $1,565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6만 4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전주보다 2만 2천 건 증가해 지난 2021년 10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4만 5천 건도 크게 상회했습니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181만 건으로 1만 2천 건 증가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와 계속 실업수당 청구 모두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미국의 실업자 수는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 직능단체 협의회가 대뉴욕 한인 직능단체 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확정하고 뉴욕주 정부 등으로부터 명칭 변경안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명칭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되 뉴저지와 커네티컷주까지 아우를 수 있는 이름으로 변경하고 비영리단체로 등록해 직능협의 명실상부 뉴욕 일원의 핵심 경제단체라는 것을 확고히 하겠다는 뜻입니다. 회장 선출 문제를 둘러싸고 불거진 한인건설협회의 내분 사태가 3년여 만에 일단락됐습니다. 한인건설협회에 따르면 권치욱 전 회장 측과 유경석 전 회장 측은 지난 5일 퀸즈 플러싱 사무실에서 지난 2019년 회장 선출 문제로 둘로 갈라져 법정 소송전으로까지 번졌던 분규 문제를 매듭 짚고 협회 운영을 정상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측은 협회명은 한인건설협회로 하고 통합협회장에는 유영삼 회장을 임명하기로 했습니다. 뉴저지주 운송국장은 지난 9일 트렌턴 주의사당에서 열린 주 상원 예산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 매년 주요 경제지표에 따라 고속도로 통행료를 올리는 방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뉴저지 턴파이크, 가든스테이트 파크웨이, 애틀랜틱시티 익스프레스웨이 등 3개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문회에서 인상 폭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는데 일부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물가가 급격히 상승했다는 걸 감안할 때 예년보다 큰 폭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화창하지만 늦은 밤에는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6도, 섭씨 30도, 밤 최저 기온은 68도, 섭씨 20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적지만 천둥 번개와 함께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